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7월 말 한국에서 2007년 가을 한국어판으로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난데없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다른 20여 권의 서적과 함께 국방부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금서,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던가.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금서가 있었다, 아니 많았다.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 등 좌파적 관점에서 쓰인 책들의 대다수는 이념서적으로 분류되어 소지하거나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금서가 아니었다. 물론 그때 대학생들은 복사집을 통해서 금서를 불법 복제해서 읽고 토론했지만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책을 읽다가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80년 민주항쟁 그리고 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을 거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금서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10년 전 그리고 지금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국민이 최근에 이루어낸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시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서 지식을 흡수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는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금서는 사라져야 할 개념이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끝난 지 20년이 지난 2008년의 금서라니 웬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란 말인가.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2008년의 금서 목록은 국방부에서 정해 군 병영 내에서만 몰래 시행하는 것이지만 정말 서글픈 일이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가며 고문을 당해 가며 감옥 생활을 하고 체류탄을 맞으며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아니던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부를 뽑아 놓았지만 금서 지정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까지 하라고 표를 준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금서 지정이 신나는 일이었다. 금서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광고 효과로 책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놀라운 숫자의 새로운 독자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작가, 특히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논픽션 작가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 명의 독자라도 더 자기 책을 읽어주는 것일진데 국방부의 금서 지정은 작가로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었다. 박정희도 반자본주의자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금서 지정에서 특히 기가 막혔던 것은 금서가 된 이유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책이 반미 반자본주의여서 금서가 되었다. 반미라니.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미국 초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유치 산업 보호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미국의 경제 사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반미 서적인가? 물론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특히 그런 정책을 후진국에 강요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긴 했지만 그것은 특정 정부,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게 어떻게 미국에 반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을 비판한다고 미국 정부가 기분 나빠한다면 몰라도 왜 한국 정부가 그것을 문제 삼고 게다가 금서로 지정하기까지 하는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천국, 수호신으로 상상한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냉전시대의 4대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어서 서글펐다. 반자본주의라는 이유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긴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 중 많은 부분을 정부 정책과 시민의 행동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지나친 불평등과 경제 불안을 가져와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고 복지국가 등 사회 통합적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를 더 잘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반자본주의란 말인가? 이 책에서 추천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서 그렇게도 신격화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던 정책이다. 그러니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반자본주의적이라면 박정희도 반자본주의자이다. 국방부는 문제가 된 책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금지를 한 것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쪽에서 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괘씸한 책임에 틀림없다. 이 책이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찬양한 고삐 풀린 세계화와 무분별한 시장주의에는 대단히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 나라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금소로 지정된 2008년 여름 그해 9월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로 도화선이 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미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금가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이런 조류의 역행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얼마나 허약한 역사적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주장하는 무역 자유와 외국인 투자 자유와 민영화, 보수적 재정정책 등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 책이 강조한 것은 이런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안 좋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할 때에는 그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의 시조로 여겨지는 영국은 약물 등 원료 수출에 의존하던 19세기 초까지는 엄격한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발전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 10달러짜리 지폐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해밀턴은 후진국 정부 부모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듯이 자국 산업이 자력으로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획득할 때까지 보호무역을 하고 보조금을 주어 육성해야 한다는 육치산업 보호론을 제창했다. 미국 정부는 영미전쟁을 겪으면서 산업화의 중요성을 느껴 그 이후에 해밀턴 님이 1804년에 결투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이론을 채택했고 일단 유치산업 보호를 시작하자 세계 최고의 관세율을 자랑하는 보호무역의 아성이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졌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수의 유럽 국가가 19세기 중반 이후 해밀턴의 이론을 발전시킨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의 이론을 받아들여 보호무역을 하였고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쓰면서 중화학공업을 키웠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을 필두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보호무역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극심하게 규제하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였고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자국산업을 키웠다. 이렇게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이제는 후진국에게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공경에 빠진 나그네를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남을 돕는 척하면서 해코지하는 위선적인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책의 제목 뒤에 숨어있는 이친, 아니 의도적으로 지은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금서로 지정되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다. 세계화 시장 자유화 덕분에 끊임없이 번영하는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던 신자유주의자들은 말문이 막혔고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가 망한다던 그들도 수많은 정부가 주요 기업, 특히 포드, GM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과 주요 은행들의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적극적 적자재정 정책을 쓰는데 입을 닫았다. 적자재정 정책. 금융규제 강화도 못마땅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도 잠깐 2011년 유로권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다시 기치개를 켜기 시작했다. 유로권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생산성이 낮은 취약한 경제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세수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IMF 등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은 재정 적자의 이유가 이들 나라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 지출에 특히 비생산적인 복지 지출의 급격한 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채무, 상환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이에 정부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금융기업들은 다시 로비를 해서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 물타기를 시작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얼핏 보기에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나라가 위기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 5, 6년 동안은 경제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 치솟았던 실업률도 떨어졌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요즘 미국, 영국 등에서 보이는 경제 성장은 이른바 장기 침체 이론에 관한 논쟁을 불러올 정도로 미미하다. 1인당 소득기준 성장률이 연간 1에서 1.5% 수준이다. 그나마 그것도 역사에 없는 저금리. 영국의 경우는 기록이 시작된 17세기 이후 최저 이자율을 썼음에도 경기 회복이 안 되어서 도입된 이른바 양적 팽창 정책을 통해 풀린 엄청난 돈 때문에 생긴 거품 경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일부는 구직 포기를 해서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일부는 구직 포기.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여 생계 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로 생긴 일자리도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한 세대 전과 비교해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반 이래 최악의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삐 풀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이런 결과는 바로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출, 유럽 각국의 반이민을 내건 극우파 정당의 특세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른바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이다. 뒤처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면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경제가 괜찮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취약하다. 개발도상국.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고성장으로 시작된 석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상품 가격 인상으로 벌어들인 돈을 산업 발전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이에는 정부 개입, 특히 산업정책을 배관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이 크다. 그 결과 중국 경제가 감소하고 선진국이 금융위기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암초에 부딪힌 나라들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남미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이뤄진 지나치게 급격한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지만 국내외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국가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우선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1인당 소득 기준으로 6%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비율이 갑자기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투자 감소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 또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어지자 은행은 위험이 높은 기업 금융 대신 앉아서 돈 버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중에 기업 대출의 비율이 1990년대 초 90%선에서 40% 선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가 어려워졌다. 결국 투자율은 국민소득 대비 35%선에서 30% 선으로 떨어졌고 경제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국민소득 대비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14, 16% 수준에서 7, 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투자가 줄어드니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투자가 잘 안되니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정체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7,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기존 산업 안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옮아왔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계, 제약 등의 분야나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산업의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맹렬히 추격을 당하고 있다. 조선, 철강 등은 이미 중국에 크게 잠식당했고 이제 자동차나 휴대전화마저 중국의 위협이 느껴지고 있다. 그나마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반도체도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우위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업 투자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만 경제계획 및 산업정책이 폐기되면서 신산업 개발이 더뎌진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는 성장의 둔화만이 아니다. 고용도 불안해졌다. 가뜩이나 높았던 비정규직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정규직도 과거에 비해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더구나 복지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곤란하고 재기가 힘들어 고용 불안정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의 고도 복지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진국 중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낮다는 미국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다못해 신자유주의 모범생으로 알려진 칠레보다도 낮다. 고용은 불안한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보조도 미비하니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출산율은 세계 최저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다. 실업보험과 연금이 형편없으니 실직을 한다거나 은퇴를 하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이에 따라 자살이 급증하여 1995년까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제는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연 1위가 되었다. 촛불 이후 무엇이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사회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혁신성장이라면서 기껏 의료관광이나 여구외, 금융 등 허황된 분야만 거론하였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를 늘린다는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복지 지출도 늘리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풀기에는 태부족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산업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국가의 확대이다. 우선 산업정책부터 보자. 정부, 기업,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 기업 전략,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산업정책을 하면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도 대규모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왜 우리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는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
과거와 같은 고도의 보호무역은 그만두었지만 연방정부 연구기관들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들고 실패 위험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GPS, 생명공학 등 현재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정부가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자 재빨리 개입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대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하였고 그 외에도 각종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정책에서는 복지국가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형편에 맞게 늘린다는 소극적 접근을 버리고 잘 만들면 복지제도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단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면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내수가 진작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실업보험, 재교육 등을 확대해서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해주면 노동자들이 더 진취적이 되어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직업 선택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신속해지고 신산업 창출이 더 쉬워져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 비해 1.5배가량 큰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이 빠른 이유는 그들이 이룬 복지국가가 생산지향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세 장을 연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이 더 공정하고 다 같이 잘 살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열망에서 이루어낸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평화적 정치혁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이런 열망이 더 절실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불공정하고 잔인한 데다 역동적이지도 못한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런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로는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 체제를 바꿔야 한다. 역시 센데 추천사 노암 촘스키 아니야? 노암 촘스키 추천사를 썼어.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고 명료하다. 이 무시무시한 책은 현실로서의 경제학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흔히 통용되는 경제발전의 원리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를 폭로한다. 그의 통렬한 분석은 이른바 정통 경제학 이론에 입각한 처방이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쳐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해를 끼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내린 후 장하준은 탄탄한 경제학 이론과 역사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형태로 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이 있고 건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오늘날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엄청난 추천사가 뭐 이렇게 많아. 자,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렸다. 모잠비크의 경제기적,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2061년 6월 28일. 세계 초인류 기업에 도전한다. 마푸토의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모잠비크 독립기념일인 6월 25일 치밀하게 기획된
마푸토의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모잠비크 독립기념일인 6월 25일 치밀하게 기획된 행사를 통해 획기적인 수소연료전지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 이 회사의 정력적인 회장 아르만도 누마이오시는 2063년 가을 새로운 공장이 생산에 돌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일본과 미국의 초인류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새로운 기술이 향후 수소연료가 알코올을 대신하여 자동차용 동력원으로 자리잡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 대학에 소재한 권위 있는 에너지 경제학 연구소 소장 은베키 말라시는 이로써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와 말레이시아의 알코나스 같은 선도적인 알코올 연료 생산 업체들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을 예측했다. 석유 연료가 아니라 알코올 연료야? 은베키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과거 아파르테이트 시절의 무장투사였다. 또 말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사회의 대표적 명문가 출신으로 아파르테이트의 창시자였다. 말라? 백인사.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사이의 진정한 화해 내지 대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 것으로 저자의 희망이 깃든 상상의 소산이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경우 그 출발은 초라했으나 성장 과정은 마치 로켓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카 같았다.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 7년 전인 1968년 캐슈 열매 수출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직물과 제당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대형화에 성공했고 이어서 과감하게 전자산업에 뛰어들었다. 전자업체로서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사업 초기 세계적인 전자회사 삼성의 납품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적인 전자업체로 자리잡았고 곧이어 다음 목표를 수소연료 전지 생산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이런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마이오 씨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사실 연료전지 부문은 17년 동안 적자를 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우리 회사에는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인류 기업을 세우려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다라고 예고한다.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성공은 경제 기적이라고 요약되는 모잠비크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잠비크는 16년간의 유혈 내전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1995년 당시 1인당 소득이 80달러에 지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게다가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부정부패 만연, 67%라는 높은 문맹률에서 모두 남날도 밝지 않았다. 내전이 끝난 지 8년이 지난 2000년에도 모잠비크의 1인당 소득은 210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350달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모잠비크의 경제 기적은 이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견실한 중상위의 국민 소득을 올리는 나라로 바꿔놓았다. 이게 보호무역이었겠지. 경제 기적.
이제 약간의 행운과 노력이 따른다면 이 나라는 30년 후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장난기 어린 미소대에 확실한 결단력을 감추고 있다고 알려진 누마이오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월경을 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는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힘든 산업이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혁신을 이룬 것만으로는 마켓 리더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경쟁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트레스 에스트렐라스는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엄청 쫓아갔나 보지 뭐. 이 회사가 가장 어두운 그들에서 가장 나무 꼭대기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면 나이지리아의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이름 모를 연료 전지 회사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서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모잠비크가 나의 공상에 부합하는 길을 걷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잠비크의 꿈이 이루어지기 1세기 전인 1961년에 한국이 40년 후에는 세계 최대 휴대폰 수출국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드리자면 수소 연료 전지는 오늘날 버젓이 존재하는 물건이지만 휴대폰은 당시로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물건이었다.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인 1961년 한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텅스텐, 어류를 비롯한 1차 상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이겠지만 한국전쟁은 모잠비크의 독립기념일인 6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1950년부터 53년까지 단 3년 사이에 400만 명의 목숨을 잃을 만큼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잔인한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 전쟁으로 제조업 시설의 절반과 철도의 75% 이상이 파괴되어 손실을 겪어야 했다. 물론 한국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 식민 통치의 후유증으로 인해 1945년 당시만 해도 78%에 달하던 문맹률을 1961년까지 29%로 끌어내리는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그에 따라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에 실패한 완전한 무능력자로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50년대 당시에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의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을 밑빠진 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대외 원조기관. 내부 보고서. 현재 세계 수위의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수출업체인 한국의 기업 삼성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기 7년 전인 1938년에 어류, 채소, 과일 수출업체로 출발했다. 1950년대 중반에 뛰어든 제당, 섬유산업은 1970년대까지 삼성의 주요 산업이었다. 제일제당. 1974년에 삼성이 한국 반도체 주식의 50%를 확보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당시 이를 진지하게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성은 77년 이전까지 컬러 TV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 83년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여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을 때 그 말을 고지들을 사람 거의 없었다. 삼성은 세계의 별이란 뜻인데 내가 구상한 모잠비크의 가상기업 트레스 에스트랄라스도 세계의 별을 의미한다. 내가 가상하였은 2061년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삼성에 관한 이코노미스트지의 2005년 1월 13일자 기사 As Good As It Gets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삼성이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나무 꼭대기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면 중국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이름 모를 전자업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라고 되어 있다. 아, 이게 실제 기사구나. 실제 기사. 내가 구상한 모잠비크의 가상 기업이 연료 내가 구상한 모잠비크의 가상기업이 연료 전지 부문에 돈을 들이부었던 17년이라는 기간은 1960년에 설립된 노키아 전자산업부가 적자를 냈던 기간과 일치한다. 나는 1963년 10월 7일 이렇듯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다. 내가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구매력 관점에서 볼 때 약 14배 증가했는데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국은 2세기 미국은 1.5세기가 걸렸다. 결국 내가 4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40살에 썼단 말이야. 살면서 목격한 물질적인 향상의 추이로 따져보자면 나는 조지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태어난 영국 노인이나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태어난 미국인 할아버지로 인생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살던 집은 서울 북서쪽 변두리에 있었다. 방이 2개뿐인 작은 집이긴 했지만 정부의 노후 가옥 개량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원조를 받아 시멘트 벽돌로 지은 현대식 가옥이었다. 하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몹시 추웠다. 물론 변기도 수세식은 아니었다. 수세식 변기는 부유층에서나 쓰는 것이었으니까. 부유층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재무부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1년 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알뜰하게 모아오신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아빠가. 재무부 고급 공무원이네. 아버지 덕분에 당시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흑백 TV가 있었는데 바로 그 TV 때문에 우리 집에는 이웃들이 자주 모여들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당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인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젊고 유망한 치과 의사였다. 그런 분도 중요한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이 있을 때마다 엉뚱한 이유를 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TV를 보곤 했다. 요즘 같으면 침실에 두고 보는 보조용 TV를 플라스마 스크린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궁리할 만한 직업을 가진 분이 말이다. 또 언젠가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가 이상하게 생긴 하얀색 장이 마루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내 어머니에게 저게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물건은 바로 냉장고였다. 당시 우리 집 부엌은 냉장고 놓을 데도 없을 만큼 좁았던 것이다. 아내 희정도 66년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웃 사람들이 걸핏하면 자기 집으로 찾아 어머니가 아끼는 냉장고에 고기를 맡겨두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장모님께서 흡사 특권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비밀금고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좁은 시멘트 벽돌집에 흑백 TV와 냉장고를 갖추고 사는 생활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에 제2차 세계대전 남북한의 분단에 이어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내 부모 세대에게는 그런 생활을 그야말로 꿈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나와 도동생 연희 그리고 남동생 하석이
장하준, 장하석이네. 장연이고요, 동생. 장연.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찰떡선이 없다며 꾸짖으셨다. 어머니는 당신께서 우리만 할 때는 달걀 한 개만 먹어도 운이 좋은 거였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당신은 달걀 한 개도 먹을 여유가 안 되는 집이 많았거니와 설사 그럴 여유가 있는 집이라 해도 큰 귀한 음식은 늘 가장인 아버지나 일을 하는 손이 남자 형제들 몫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는 한국전쟁 때 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겪은 외삼촌 이야기도 종종 하셨다. 어린 외삼촌이 빈 밥그릇이라도 좋으니 밥그릇을 쥐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 가슴이 찔렸다 아팠다는 이야기였다. 내 아버지도 어려운 세월을 지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는 데다 식욕까지 왕성하신 분인데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던 중학교 때는 쌀과 미국 부대에서 흘러나온 마가린, 간장 그리고 고추장만 먹고 살아야 했고 10살 때에는 3살 아래인 동생이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이질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